네, 82페이지를 펴세요. 여기 대리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활용 빈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까이고, 따라서 출제 비중도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지금 현재도 세 문제 정도가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특히 이 대리권을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유권대리보다도 실무상으로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무권대리의 경우가 훨씬 분쟁 소지가 많고,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여기 유권대리에서 내는 거는 극단적으로 본인만 좀 부전하면 틀릴 일은 없을 거라면, 극단적으로 안 되면 애우서라도 맞추니까. 근데 이제 무권대리의 경우는 요게 이제 실무상으로 워낙에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붙고 이해가나 판례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법고시 법원각에 사례 문제 등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를 정확하게,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문제 풀 때 엄청 헤매게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요건들도 워낙에 이제 딜이 있는 방다기 때문에 그냥 개판 5분짜리 아무렇게나 공부해봐야 실력 늘질 않으니까 대리 삼명관계에 따라서 요건들이 공부하라고 내 신신당부를 했고, 아무렇게나 공부해봐야 실력 안 된다고 말이야.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리권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뭐가 문제되나 검토했다고 하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매매를 한다.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행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단계를 검토했다고 하고, 끝나면 계약처는 네 가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무는 본인에게,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에 기속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효과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순서에 따라서 점검을 딱 하고, 여기까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이 법률효과 기속,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열애치고, 시험은 여기 대리권 파트하고 대리행위에서 집중 출제가 되니까 대리권에서도 이제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로 검토한 것이 꼭 공부도 이렇게 쪼가이게 꼭 하라고 말이야. 시킨 대로.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는 문제, 대리권의 범위가 첫 번째로 논의가 되고, 대리인이 본인에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리권 범위에서 논의가 되는 문제가 시험관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이 대리권의 제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대리권의 제한 문제가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옛날에 이제 별로 시험이 안 나왔지만 2005년도 이후 최근에 계속 이제 반복 출제된 것 중 하나가 이 대리권 남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요 대리권 남용을 검토하고, 요 세 가지가 대리권 핵심이야. 이렇게 딱 쭉쭉쭉 이렇게 딱 끝내고, 그럼 대리행위에서 문제 있는 거 쭉쭉쭉 이렇게. 만약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있겠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책 제목이 이렇게 쓰였단 말.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대리는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다. 요게 얼추 제목만 봐도 느낌 오겠지만, 문제는 이게 대리권의 제한 부분에 무엇도 지금 들어가 있냐 그러면 공동대리도 들어갔다는 게. 그러면 공동대리는 이 명칭만 봐가지고는 이게 왜 대리권의 제한일까? 위에 거는 자기에게 쌍방대리 금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대리에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제한이다. 국악선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지만 공동대리는 왜 대리권의 제한인가? 그거 좀 신경 쓰라고 말이야. 제목 봐서는 이게 대리권의 제한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이런 걸 말이야. 지금 보통의 대리의 경우는 얘가 얘한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 그럼 얘가 상대방을 찾아서 얘하고 머리에 맞대고 계약을 체결할까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보통의 대리 이렇게. 근데 자기계약은 항상 법공부 잘하는 비결은 이 명칭을 보면서 음미하는 습관들이라고 그랬었게. 자기계약이 이렇게 됐단 말. 그럼 느낌만 보면 대리인이 지 자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올 거란 말이야. 자기계약 그랬으니까. 대리인이 지 자신하고 계약처런가 보다 이런 느낌 올 거라고 말이야. 그게 자기계약이야. 해서 이제 이 갑이 을에게 토지에 팔아다가 대리권 주었다. 얘는 분명히 매도인의 대리인이 이렇게. 근데 얘가 본인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도 동시에 겸하는 경우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이 직접 대리인이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누구하고 계약처했다는 건 자기가 매수인 됐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뭐했다? 계약처했다. 그 이야기야. 혼자 앉아서 계약처했다. 왼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기를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자기가 매수인이 돼서 대리인이 자기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그 이야기야. 그러면 대리인은 사자하고 달리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더라. 토지 팔아달라.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몇 매덕금도 얘가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매수인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팔뚝이 안으로 꼽지 않냐 말이야. 시가 1억짜리 토지도 매도인의 대리니까 8천에 팔겠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8천에 매수하고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죠. 본인 이익을 침해하니까. 쌍방대리가 너무 쉽고 얘는 팔아달라 얘는 매수해달라 대리권을 줬다 해서 얘가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혼자 앉아서 계약 치른다. 이게 쌍방대리. 마찬가지 두 본인 중에 얘도 본인이고 얘도 본인이고 양쪽 대리권 줬으니까 그러면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을 얘가 침해할 수 있다는 거. 얘가 나한테 잘해줬다. 그럼 시가 1억짜리 토지도 1억 2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내가 또 동시에 매수인을 대리니까 1억 2천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얘 박살나고 반대 경우는 얘 박살나고 얘가 박살나고 얘다 이득 보고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행위에 해당이 돼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지금도 금지가 되고 있죠. 중개법상. 이게 5년 전에 제 얘기 내려오기 전에 중개사법을 개정을 해서 뭐 때문에 지금 이게 논의가 자꾸 됐냐 그러면 지금 수수료는 원래 중개업자가 이제 유일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게 수수료인데 중개 수수료인데 물론 호황계는 옛날에 2003년 4년 5년 요 무렵에 수도권에서는 워낙에 중개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땠냐 수수료 수입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가외 수입이 엄청났었다고. 수수료 수입이 한 1,000만 원 되면 그 위에 수입 한 500 정도 벌었어요. 중개업자들이. 그 위에 수입이 뭐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은행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10% 묻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알선해주고 또 10% 묻고 법무사 등기 신청 알선해주고 10% 묻고 동네 유전으로 다 오고 명절 때 되면 은행 지점장 선물 들고 가져오고 이삿짐 사장 선물 들고 가져오고 법무사 선물 들고 가져오고 옛날 시절에 이랬어요. 이 가액돈 한 50% 정도 벌었다고. 떼돈 벌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문제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수수료는 요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도 각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뽑혀 나와더니 이거 수수료 올릴 일 있겠냐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수수료 비싸고 난린데 수익이 앞으로는 창출할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때 공청회를 연 게 뭐였냐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자기 계약을 허용을 해주자. 중개업자한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자기 계약 체결한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자기 돈이 많이 있거나 투자자가 있으면 물건 버는 돈은 있으니까 중개업자가 자기가 그걸 사놓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뭐하고 되팔고 이걸 지금 금지시키는 건데 중개사법에서 그걸 허용해 주잖아요. 그게 자기 계약이잖아요. 허용해 주자고 말이야.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풀어줘 불자 말이야. 풀어줘 불자.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버는 중개업자, 투자자가 많이 있거나 내 개인 돈이 많은 사람, 또 극빈층 중개업자 있을 수가 있고, 그 어쩔 수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을 개정하자고 5년 전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위험이 돼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이게 투기꾼 양성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중개업자는 물건 보는 눈이 있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내가 그럼 사놓고 나중에 되팔고 일을 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자. 모르겠어. 내 개인적으로 그냥 확 다 풀어줘버리자는 입장인데 여하튼 간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우리 민법 대리에서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연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문제는 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왜 금지가 되느냐.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논리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을까라고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제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거는 거의 하나만한 소리고, 지금 얘가 자기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 그럼 얘 이익을 침해하니까 지금 금지를 시키는 건데, 팔아달라 대리권 주었더니 얘가 어이 당신 토지 내가 매수하면 안 되겠냐. 본인이 그래 그렇게 하라 허락해 주면 당연히 자기계약도 얼마든지 허용이 되겠죠. 하나만한 소리고, 문제는 이제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건데, 채무 이행의 경우도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는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이거는 이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시당초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 이야기인데, 우리 실무상으로 또 시험에서 중개사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거 있잖아요. 등기 신청 문제인데, 여기 등기 신청은 등기법상 대리가 당연히 허용이 되죠.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등기 신청은 대리가 허용이 되되 우리 민법에서 등기법이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뭐한다? 허용이 된다. 이게 이제 등기 신청의 대리 문제인데, 그러면 등기 신청 경우는 왜 민법 대리에서 금지를 시키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일단은 이 두 사람이어서 매매대금 1억 원 이거 다 확정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하고 이 채무를 이행하려면 소유권 넘겨주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등기 신청이 이제 일단 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겪어봤겠지만 내가 건물 하나 사든가 판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럼 나는 수수료만 주면 이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 매수인도 대리를 하고 등기 의무자 매도인도 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더란 말. 이처럼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 허용이 된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본인들의 이익을 요 법무사 이 사람이 침해할 일이 없지 않냐 그 말. 왜냐? 지금 등기 신청은 얘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거야. 이미 매매대금 1억 원 이거는 이 사람들에서 확정이 됐고, 만약 이 매매대금도 법무사가 정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얘기 들어준 것처럼 두 본인들은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겠죠. 이미 확정은 돼 있잖아. 얘는 시다버린 놀만 하고, 따라서 이런 등기 신청은 저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두 본인 누구도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런 논리예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가 되나 이런 건 허용이 된다.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거기 책으로 들어가서 금지반의 효과에 보면 제일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 그중에 색칠한 2번 판례는 가족법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 1번 판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을 가서 이해관계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쌍방대리인데 입찰이 뭐한지는 알죠? 입찰의 특징은 뭐예요? 응찰자들이 입찰 금액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그 경매하고 다르잖아. 근데 한 놈이 양쪽 모두를 대리해버리면 그 금액이 다 알려져 버리잖아. 그럼 누군가 이익을 침해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쌍방대리는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시험에 이제 판례에서 출제된 것이 그 1번 판례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금지반 효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외주 이런 경우 허용이 되는데 본인 등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다. 124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어찌할 것인가? 밑에 보면 이거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목권대리 취급을 한다. 요리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무효가 되면 이따 바로 뒤에 목권대리가 나오지만
추인을 못 하겠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면은 이제 뒤에 공부 다 했으니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니까 나중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럼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로 허용이 돼요. 그럼 허락 없이 자기계약 쌍방대로 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죠. 그래야 사전 허락, 사후 동의 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따라서 사후 추인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취급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계약 쌍방대로 했으면 나중에라도 본인이 뭐하도록 추인하도록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무권대리 취급을 한다. 이런 논리라. 그래서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다음 뒤에 여기 이제 공동대리. 요거는 이제 제목만 봐서는 왜 대리권의 전가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공동대리는 시험에 나오면은 누구나 다 맞죠. 이걸 거저 주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대리인이 지금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을병 여러 사람이다 말이야. 그럼 원칙은 우리 민법상 원칙은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독 대리 또는 각자 대리 그러니까 단독 대리가 원칙에다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저 공동 대리가 성립이 되는가?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공동 대리가 성립이 돼요. 대리권을 줄 때 당신 둘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그러면 공동 대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요. 문제는 이제 법정 대리 경우인데 법정 대리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공동 대리가 성립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줬어요. 갑이 지금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 조사. 그럼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1차적으로 친권자죠. 그러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 그러면 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요게 가장 전형적으로 공동 대리가 성립되는 케이스니까 사례 문제 냈을 때 미성년자 그다음 친권자 나오면 아 공동 대리 물어보는가 보다 빨리 캐치만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성립됐을 때 이 공동 대리했을 때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한다는 소린가 이것만 이제 껴치면 되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요.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공동 대리에서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토지 팔아다고 대리권 줬을 때 이 의사결정을 각자가 단독으로 못하고 서로 협의해서 공동을 하라. 요게 공동대리란 말.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당연히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느냐? 원칙은 단독대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결정할 때 서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동대리가 되면 을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고 병하고 협의해서 공동 의사결정 전원일치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을의 대리권은 병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공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만 딱 이해하면 더 이상 틀릴 거 없고 그 다음 대리권의 남용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판례 사를 또 나왔다시피 주로 이제 은행 담당 직원들이 고객의 예금만 돈을 삥땅 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돼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리권 남용의 모델이 된 사례인데 이 대리권 남용은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거.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아요. 이 을에게 대리권 있고 그 다음에 갑대리인이요 현명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고 여기까지는 완벽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남용했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게. 그럼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뻔해요.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대리권 남용한 거는 본에게는 불리가 한 케이스다 말이야. 얘 이익이 아니라 얘나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얘한테 불리가 한 경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책임 추궁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원칙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그 이유인데 이유가 뭐인가요? 뭘 하고 있으니까 현명을 하고 있으니까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했다는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줬대. 이건 이제 얘가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계약 처리는 내가 하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갑이라네 얘를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모든 권리문은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한 케이스가 하더라도 얘가 현명 대리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말할게.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대리인이 현명을 한 이상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러면 여기서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을 내가 옛날에 한번 가르쳐 줬는데 이게 1985년도에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대한민국을 최순실이 사건처럼 한 6개월간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도 개입이 되고 정치인도 개입되고 난리 법석했다고. 요게 이제 갑이 지금 상업은행이고 요 우리나라가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의 사채업자이고 사채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입금받은 다음 끄집어들인 다음에 이 돈을 이때 당시 명성그룹 회장 김철우 씨의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사건이 벌여서 우리 사회를 한 반년간 떨썩게 맞다. 최순실 사건 못지않게. 다만 그때는 아주 뭐한 군사정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안 불가지고 그대로 끝났지만 요즘 세상 같으면 아마 대통령 탄핵 사유 됐을 거예요. 요즘 세상 같았으면.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기 사채업자가 상업은행은 이 돈 만져도 못 받는데 명성그룹 회장 얘 사업자는 빼돌렸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대해서 나는 니네 은행에다 예금을 했으니까 니네가 내 예금 책임져 달라. 예금 반환 청구를 했고 상업은행은 우리는 돈 만져도 못 받기 때문에 예금 반환 못 해준다 소송이 붙었어요. 물론 형사상으로는 얘하고 그 다음에 명성의 김철우 씨 이 사람들 징역 15년을 받아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감형도 안 돼 15년 징역사를 했는데 그 형사 문제고 민사상으로는 여기 사채업자 병이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됐다는 거. 이제 이거를 법적인 관점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은행 김대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가 예금으로 갔다. 그럼 예금 담당자가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어서 오세요. 나는 국민은행 대리 나무개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말.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은행 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여기다 표찰 달고서 대리 김 아무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객관적 주의 정황으로 미룰 때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은행을 여기 좀 상업은행이야. 상업은행을 대리해서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바로 뒤에 나오지만 대리의 가장 핵심은 현명지 원칙인데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요게 저 묵시적으로 현명을 하고 있다는 것. 이 현명이 됐냐 안 됐냐가 상업은행에 책임지 않지냐고 결정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명이 됐냐 안 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묵시적으로 현명이 됐다. 바꿔 말하면 이 김대리는 뭘 가지고 있다.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내가 입출금 업무는 담당하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은행으로서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 표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 입금 받았다. 여기 안 하고 빼돌렸다. 그러더라도 대리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책임을 일단 누가 진다? 본인이. 따라서 상업은행이 본인으로서 예금을 반환해줄 책임을 일단 진다는 거 그렇게. 이게 원칙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원칙을 관철시키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말이야. 해서 이제 최소한 악의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을 좀 보호를 해주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리권 남용의 법리인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은 얘가 대리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든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무조건 본인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말. 이에 관해서는
통설, 대다수 학자들도 판례도 이런 입장을 취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진의한 의사업체 비진의 표시를 공부를 했어요. 107조 1항 단서란 이 말까지 이제 머릿속에 담으라고 그러는데 원칙 비진의 표시는 유의나 107조랑 단서에 의하면 상대방이 표의자 진의한임을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진의한 의사표현이 외적으로 무효다. 여기에 107조랑 단서요. 이 규정을 여기에 유추 적용을 해서 본인을 보호를 해주자. 이게 학설이자 동시에 판례 입장이야. 그러면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얘가 지금 이 사채업자가 입금한 돈을 빼돌는 거는 은행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107조랑 단서를 여기 유추 적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결론 얘 보여줄 필요 없죠. 알았으니까 딱 이런 경우는 얘 보여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본인을 보호를 해주자 해서 알았거나 알 수 없다는 대령 효력이 본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효력이 미치는 걸 부정하자 그 말은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대신 이거하고 반대로 선의 무과실인 경우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으면 이를 보호를 해주자. 그 원칙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리 정리하자는 거.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107조랑 단서 해가지고 개념 쭉쭉 있고 2번에 대리권 남용효과 107조랑 단서 이웃조 적용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우측에 보면은 10줄짜리 색칠한 판례 있죠. 이 판례도 똑같은 판례예요. 이게 곧 여기 김동겸 대리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면 이제 틀릴 일 없을 건데 이 정도 수준의 반복 출전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시험법에 벗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이 얘가 지금 알았거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상업은행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법 넘어서니까 시험이 출전 안 하니까 여기까지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결 소송에 붙었어요. 상업은행하고 사채업자하고 소송에 붙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을 하자 판례입장이 이런 거였는데 누가 승소를 했느냐. 사건 내용은 이런 거니까 누가 승소했는가는 시험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연구를 해보는 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 그러면은 첫째, 여기 김대리가 사채업자로부터 입금을 받을 때 통상의 은행 이자보다도 더 고리 이자를 주겠다고 꼬셨고 사건 내용 중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70년대 말까지 우리 은행에서 사용했던 통장을 수기 통장이라고 해요. 손숫자를 써서 우리가 10,000원 입금하면 은행 직원이 볼펜으로 통장에다가 손으로 10,000원 쓰고 도장 딱 일수증 찍어주고 이런 통장을 썼다. 이게 엄청 불편하다 보니까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은행 통장을 다 바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85년도에 벌였어요. 그럼 새로운 통장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물경 5년이 지났는데 여기 김대리가 사채업자한테 무슨 통장을 발급을 해줬느냐. 수기 통장을 발급을 딱 해줬어요. 이때 당시 은행에서 사용하지도 아니하는 70년대 말까지 사용한 통장을. 요게 이제 사건을 누가 승소했느냐. 그게 좌우를 한 건데. 이제 알아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여러분 목신인가 집에 가서 연구 잘하시고 옛날 시험 같으면 쌍팔년도 시험 같으면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단답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랬겠지만 요즘 시험에 이런 문제 4개는 여러분 시험 난이도가 이미 올라가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사유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응용 문제라든가 사례 문제 풀 때 대리권 소멸사유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소멸사유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독자적 문제 출제될 리는 없겠지만 집에 가서 연구 잘하시고 그 다음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여기 대리권에 관해서 대리권의 범위, 제한, 남용 3가지가 핵심입니다. 정리 딱 끝냈으면 그 다음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리행위니까 여기 대리행위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지 원칙이었죠. 따라서 이제 대리행위에서 가장 핵심은 현명지 원칙이니까 이거 딱 정리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갑대리 내리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해야 된단 말. 이때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미 다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갑대리인이라고 표시한 것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라고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결과 이런 결과가 돼버려. 대령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결론이 돼버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가르쳤던 대리권 남용의 경우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본인이 불가한 케이스죠. 그럼 이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결론이 난다고 말이야. 따라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령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표시해 준 걸 말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일단 현명을 한 이상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그래서 거기 현명 가로친 2번에 본인을 위한 등을 표시해야 된다. 동그란 2번 핵심인가 다시 세 줄 정리 따박따박 잘하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연구 잘하시라고. 그 다음 현명의 방법과 관련해서 현명은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제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다가 대리인 인장을 꼭 눌러 찍고 얘가 대리인으로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전형적인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명시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구도로 하든 또는 서면으로 하든 그런 거는 일체 제한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 책에도 예 들어놓은 것처럼 무슨 영업소 삼성화재 예컨대 창원 영업소장이다. 그럼 이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처라는 것도 누구를 대리하는 거요? 삼성화재 보험회사를. 근데 이때 나는 삼성화재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나는 삼성화재 창원 영업소장이다. 자기의 직급을 표시했다. 이런 것도 뭐에 해당이 돼요? 현명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말. 대리인으로 산다 그 이야기냐. 꼭 대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들이 거기에 현명의 방법 불호시행에 동그라미 1, 2분에 쓰여서 쭉쭉 읽어. 숨쉬지 마. 쭉쭉 읽어. 쭉쭉. 그 다음 시험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밑에 본인의 명의로 현명을 한다. 또는 대리인 자신을 현명한다. 요 두 가지 글을 시험관에서 신경 써본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요게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이야기요. 지금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요.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인장을 꼭 눌러 찍는 이게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흔히 학자들이 서명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질문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또 이거를 정확히 깨우쳐 놔야지 이따 바로 뒤에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공부를 하던데 여기 나오는 판례하고 이게 좀 정확히 구별이 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굳이 현명을 할 때 갑대리인을 대리인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겠나. 요걸 묻고 있는 건데 대리인을 이렇게 이걸 굳이 표시 안 하더라도 현명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말이야. 굳이 현명을 할 때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 없이 그러면 본인 이름만 나타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더 나가서 계약서에도 본인 인장을 꼭 눌러 찍었다고 말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얘한테 지금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한 이런 것도 현명의 방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말. 이런 거를 서명 대리라고 이야기를 할게. 해서 학설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겠지만 판례도 마찬가지고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한 이런 경우도 현명의 방법은 충족을 시켰으니까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라는 거. 따라서 판례 요지는 현명을 할 때 대리인이 굳이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 없이 누구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본인 명의로 현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서명대리 권한인데 이따가 다시 써먹게 되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반대의 판례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이것도 물론 시험에 이미 출제된 기본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뭘 묻거냐 반대로 지금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거요. 갑대리인 의뢰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갑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현명을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이거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법률행위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이 현명한다는 소리라고 말할게. 이렇게 갑대리인을 표시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할게. 그렇다고 보면 굳이 현명을 할 때 본인이 갑이면 갑, A면 A면 A, 본인 이름을 명확히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렇게. 본인 이름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것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거기 동그라미 3번 8요. 요거는 이제 대리인이 매매 이임장을 제시했다고 전제를 딱 해줬죠. 매매 이임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누구 이름은 누구 이름만 기재하고 누구 이름은 기재 안 했다. 본인 이름은 기재 안 하고 누구 이름만 기재했어요. 대리인 지 이름만 이렇게. 지 이름만. 본인이 누군지는 안 나타난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현명한 방법으로선 유효하다. 왜냐? 이임장을 제시했잖아요. 이임장 제시했다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매매하고 있다. 그거는 제대로 표시해 준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거꾸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현명을 한 케이스예요. 이거는요. 아까 앞에 이 동그라미 1번은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한 케이스고 반대로. 그래서 그 두 개는 정반대 경우니까 신경 써서 점검을 딱 하고, 그 다음에 115조 현명하지 않은 행위 효과는 지겹도록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미 저번 주도 다 가르쳐 줬어요. 지금 얘가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없다는 거죠.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계약 병날 책이라 봐요. 이 책임은 번역에 기속이 안 되고 누가 모든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컨대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요 의뢰인애가 갑의 건물을 갑대리인으로 이거 표시 안 하고 지 이름으로 직접 이렇게 매매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의뢰 자기 이름으로 매매했죠. 요 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저번 주도 가르쳐줬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569조라고 첫 주에도 가르쳐줬어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다 매매는 유효다.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얘는 남의 물건을 지금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대신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뭐 해야죠? 권리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죠. 이전을 못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570조는 아직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570조에 보면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다 매매는 유효이지만 매도인이, 얘가 이제 당사자로서 매도니까 매도인이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권리자부터 권리취득 못했고 따라서 권리이전 못 해주게 되면은 담보 책임이라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 의뢰인에 얘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할게. 그러면 우리 민법 115조에 보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요게 이제 핵심인데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저번 주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민법의 법 규정에 본다, 뭔만 그러 본다 115조처럼 이런 거를 간주라고 하고, 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규정 배울 때 선의 제3자 보호규정과 관련해서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이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간주라고 하는 거하고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문과정부터 여러 번 줄이시켜줘서 이거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요거하고 요거라고 말이에요. 다만 이제 간주하고 추정은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한 년마다 한두 개씩은 나와요. 내인지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기 차점이 한계가 있다고. 추정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인 데 대해서 간주라고 되어 있는가, 법규에는 번다라고 되어 있는가, 이거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제도란 말. 따라서 책을 보면 이제 알고 읽으라고 말이야. 뭐뭐가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반대의 증거를 줘서 발생된 법률과를 번복시킬 수 있으니까 꼭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 줄 이렇게 책에 쓰였어.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거는 반대의 증거를 줘서 발생된 법률과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번복시킬 수 있으니까 반대의 증거를 제출할 얘가 누굽니까? 그게 요거라고 말. 입증 책임 누구에게다 요 이야기라고. 따라 저번 주도 공부했다시피 제3자 갑을 병했을 때 허위표시 같으면 제3자 병의 선은 추정이 되죠. 그 다음 주는 뭐가 나와요? 따라서 입증 책임 갑이 제3자가 악이라는 걸 입증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다 간주로 되는 거는 따라서 입증 책임 누구에게다 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받은 걸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 의뢰인회가 갑들은 현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책임을 얘 가지고 얘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는 대리인 자격 연구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시험에서 이 본다라고 되는 걸 뭐로 바꿔치기를 잘하느냐? 추정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잘한다. 실제 115조 때 이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고 거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걸 본다로 바꿔치기 잘하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쉽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 틀고 나와. 틀고 나와서 요건 또 뜩뜩해요. 개새끼들이 민법은 말정하는 게 자네하더만 쌍놈의 새끼들이 그러면서 본다를 추정으로 바꿔서 한계치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3년 고생시켰다고. 근데 그거는 요가고 앉아서 본인을 2번 죽이는 기라고 내가 그랬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법의 기초인 간주하고 추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따라서 법조문에 요것 좀 본다 되는 건 항상 여기다만 언더를 치셔야 돼. 본다에다만. 그래야 문제 안 틀린다고. 이걸 추정한 대로 바꾸니까. 이만 하겠나요? 그 다음에 또 있다고. 본다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두 번째로 묻는 게 저런 거예요. 이 사례 같으면 얘가 현명을 안 하면 얘는 얘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어요. 그잖아요. 115조 포문에 따라서 이때 대리인이 나는 내 힘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하는 걸 이유로 해서 대리행위를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 이걸 취소해버리면 책임에서 벗어나겠죠. 이렇게 시험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다 간주니까. 얘가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다고. 그대로 독박 써야 된다고. 그래서 간주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런 거 틀리면은 합격하고는 거리 멀어요. 거기에 가로친 1번 원칙. 동그라미로 본다 115조. 동그라미 3번 따라서 반대 증거를 받은 거 뒤집을 수 없으니까 착오에 의한 취소는 하지 못한다.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115조 단서. 여기 단서 조문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현명을 안 했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 얘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런 거는 현명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없으니까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115조 단서가. 딱 여기까지.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와 대리 능력에서 거기 116조 1항 눈으로 읽으세요. 의사표 효력이 의사흠결. 저번주 집중 배웠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등을 싸잡아서 간결하게 법조문서 표시할 때 의사흠결. 그러면 나오는 건 사기강박 나오겠죠.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없는 대리인을 필요로 결정한다. 요거를 이제 옛날 초창기 시험에서는 압축을 시켜서 방금 읽은 116조 1항을 너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해줬다고.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116조 1항을 압축을 시켜서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116조 1항인데 왜 그러느냐. 대리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령에 하자가 있는가 여부는 대령이란 대리인을 표현해서 판단하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흠결 같으면 이런 걸 묻고 있으니까 그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접목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령이를 의사흠결 착오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되겠죠. 그럼 묻는 것이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얘가 내심으로는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도 대리인이 하죠. 깜박해서 계약서에 1,000으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착오가 되겠죠.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 성립. 물론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를 할 것이고 모든 권리물은 본인이 가니까 얘가 취소할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하자, 사기 강박. 이 상대방이 두 사람 중에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누구를 사기 강박해야지 이자의 사기 강박 이유로 대리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저번 시간에 집중 주지를 시켜줘서 사기 강박은 외관상으로 의사 표시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를 하는가. 제도 취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답 나왔다.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따라서 얘가 본인을 아무리 1,000만 번 사기 강박하더라도 의사결정으로는 대리인을 사기 강박하지 않는 한 이자의 사기 강박으로 취소 못한다 말. 따라서 누가 사기 강박해야 된다? 대리인이. 얘가 이제 사기 강박 당하면 상대방의 사기 강박 이후로 이렇게 사기 강박해야지. 116조 1항. 얘가 의사결정하니까 상대방의 사기 강박으로 취소는 물론 본인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구별해야 겠어요. 저번 주에 뭐를 또 가르쳐 줬느냐. 이것보다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본 게 있다고. 요 116조 1항은 상대방의 대리인을 사기 강박한 경우를 규율한 법 조문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뭐 하나 가르쳐 들었어.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뭐요? 거꾸로. 요렇게 사기 강박한 거. 요걸 가르쳐 줬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거. 요게 시험에 더 나온다고.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둘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것은 제3자 사기 강박 아닌가. 요게 의문이 있고 요게 시험에 한 년마다 나온다. 오히려. 요거는 110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10조 1항. 이자의 사기 강박은 이 두 사람은 동일시해 버리니까 제3자 사기 강박 아니죠. 따라서 얘가 사기받은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번에 얘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구별 칼같이 하세요.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정리했다고 하고 방금 가르쳐준 것은 동그라미 5번. 얘도 지금 이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5번에다 써놨으니까 동그라미 5번에 있지 않을까. 116조 1항은 대리인 측에서 하자 유무에 관한 규정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대리인을 사기 강박한 경우 적용되는 조문이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그 다음 줄.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 강박한 경우 있죠. 사기 강박은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어차피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제3자 사기 강박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 뒷구절이 요거 요렇게 사기 강박 요게 시험에서 한 년마다 오히려 더 많이 출전한다. 이거 구별 잘 하시라고.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생각.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색칠한 법에서 1번 판례. 요게 이제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판례 중 하나인데 이거는 원래 116조 1항과 관련 있는 판례인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중매매 물어볼 때 이 판례를 같이 언급을 많이 해요. 따라서 이제 갑이 매도인, 을이 제1매수인, 토지 매매했다. 등기전을 주지 않았다 해서 병하고 다시 이중매매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의지만 제2매수인 이자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 한해서는 이중매매가 반수는 무효다. 요게 저번 주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 근데 여기 판례이자 뭘 말하냐면 여기 제2매수인 병이라는 애가 직접 이중매매 한 게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를 한 거 A하게 네가 토지를 매수하라 이렇게 해서 제2매수인은 대리인 A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를 했다 요 이야기요. 이때 이제 여기 본인
재임에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그러면 얘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중매매가 반설서 무효가 되냐 아니면 그대로 유효가 되냐 이걸 묻고 있는데 116조 1항 대리행위 하자이면은 누구를 필요로 판단하나 대리인을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설일수도 무효가 되는가 여부도 본인 말고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의 가담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이중매매는 반설서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예요. 따라서 그 1번 판례도 이중매매에서 물어보니까 그 외압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별표 쳐도 문제 못 푼다고 사례로 내기 때문에. 내용 파겠나요? 책 많이 읽으셔야 돼. 여러분은 거기 1번 판례가 딱 4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읽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수강생들 하도 독서를 안 하니까.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다 그걸 빨리빨리 판단을 훈련하시라고. 민법은 내용 그대로 시험에 안 내주기 때문에. 사람은 지적 수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나요? 졸업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끊임없는 독서에서 나온다고 하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 대리인 능력 117조. 이 117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리에서 자주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 시험에서는 조문을 그대로 물어봤지만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데 그걸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풀어야 되고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야기했죠. 그럼 이 말을 풀어야 돼.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가 저 기초 입문과정부터 배웠던 것이 이런 거였고 제한 능력자는 일 처리 능력,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단독으로는 계약 체결 못한다. 만약에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면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걸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제한 능력자들이 대리행위 법률을 냈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제한 능력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117조를 보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뭔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대리 행위만큼은. 그러니 이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117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겹도록 출제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지금 규정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이것만큼 뭐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겹도록 나오되 다만 옛날에는 법조문을 단순히 그렇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법조문을 묻는 게 아니고 따라서 어쨌다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 뭐 한다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취소 뭐 하니까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117조에서 이런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허용을 하는가? 문제점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있는가?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는 정신능력이 뒤떨어지니까 1억짜리 토지도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니까 8천원 매매한다고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계약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애들 또 대리인이 되도록 허용을 해주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법률 요건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에게. 그러면 1억짜리 토지를 얘가 8천원 매매했다. 불이익도 누가 갚는다? 본인이. 이 대리인한테 불이익이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어이 당신 불이익 있기 싫으면 이런 애한테 뭐 안 하면 돼? 대리권 안 주고 딸망떠만 애한테 대리권 주면 되지. 그 이야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이 대리행위는 의사 무능력자 범죄로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은
이거는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고, 제한 능력자 중에서도 의사 능력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네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공부 다시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린 틈을 10분 이상 읽으라겠네요. 달달달 달아지도록 읽으세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은 기초인문과 동영상 3시간짜리 올라가서 보세요. 그러면 10점 올릴 수 있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의사 능력은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 법률을 할 때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 능력이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의사 무능자 법률로서 무효로 돌아가요. 이것도 설명하면 3시간 날아가니까 그럼 여러분 통째로 시험 다 떨어져.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고 동영상 보시라고. 지금 또 이거 설명해 줄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대리효과는 읽어볼 필요 없고, 이제 묻는다고 말이요. 지금 대리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대리행위에 관해서 대리권 끝나고 좀 대리행위 살펴봤죠. 대리행위에서 문제점이 뭐뭐 있었나요? 대리행위에서 방금 우리 뭐뭐 배웠어요? 점검을 해보시라고. 대리는 체계 잡아야 되니까. 대리권에서 아까 범위, 제한, 남용의 문제도 없고, 대리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현명주의. 그 다음 두 번째, 대리행위에서 문제점, 시험에서 집중 나오는 거 현명주의. 그 다음 그러죠. 구역은 대리행위 하자 유무, 예의를 표현 판단하.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행위 할 때 얘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은 필요 없는가. 대리는 능력. 요 세 가지 집중 시험이 나와. 이렇게 점검하시. 항상 정신 차리면서. 대리행위에서는 현명주의 원칙 핵심.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필요를 판단한다. 세 번째, 대리행위 할 때 대리인의 능력은 뭐가 필요한가. 요 세 가지 핵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법률효과 기속은 시험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 92페이지 복대리. 묵군대리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여기 복대리도 대리 문제에서는 누구나 맞추라고. 맞추라는 문제예요. 복대리는 문제 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복대리가 나오는데 자주 시험에서 언급은 더돼. 이거는 이제 유념을 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갑이 본인이고 의리 대리인이고 병이 복대리인이고 A가 상대방이다. 원래 민법 시험에서는 무슨 제도가 나오면 무슨 개념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는데 여기 복대리는 개념을 집중 물어봐요. 의의를. 왜냐? 함정이 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복대리의 경우는 개념을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첫째, 복대리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세 번째,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 권한의 일을 행하도록 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절대 속지 않도록 거.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냐? 대리인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복임행위 그러는데,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논리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다. 유념해야 되고, 요거 물어보다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을 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얘가 지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우리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일체 허용이 안 돼요. 대리인은 오직 누구 대리인만 허용을 해요. 본인 대리인만. 더 나아가서 이 복대리는 비록 얘가 지 이름으로 선임을 했지만 누구 일처를 하느냐? 대리인의 일처리가 아니라 얘 일처를 하는 거예요. 얘가 토지파 대리권이었는데 얘가 다시 시다발에 선임한 거니까 얘는 이자 일처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얘 대리인이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 지금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그래서 여기 복대리인만 유일무이하게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복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전히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상대방을 찾아서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이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더 나가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2달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달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형성됐었나 봐요. 지금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도 있죠. 자기 토지 팔아도 이렇게 대리권 줬겠죠.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도 있고 복대리인도 있고 본인은 직접 거래할 수 없나요? 본인은 있는데 이유를 대어보세요. 이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권이니까 지가 마음대로 팔아야죠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박수 쳐줬어. 대단하시다고. 맞아 그 말이. 직권이니까 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쁘고 아까 어떤 분이 대답하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서. 그게 그 말이잖아. 직권이니까 지 마음대로 판다는 말. 그게 사적 자치원칙이잖아. 안 그래요? 그 다음 왼쪽에 보면 2번 복대리 법적 성질 가로 1, 2, 3, 4번에 방금 해준 수가 다 쓰여 있어.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법용권과 책임에서 먼저 무조건하고 대리인들이 복대리를 다 선임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로 한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먼저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신임 믿으니까 책임지고 일처리하라고 대리권 준 거야.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얘가 일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 마음대로 꼬봉을 하나 선임을 했다. 그러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애가 내 토지를 매각을 하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시다버리 선임이냐 그 이야기야. 신인관계 2배가 되는 거야. 상식이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을 못 한다고. 그러나 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예외가 있어요. 본인은 승낙이 있거나 승낙 받으라고 말할게.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얘가 직접 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암 걸려서 골골 한다든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꼬봉 선임해야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의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해. 그럼 원칙은 선임 못하고 법정대리인은 반대로 사고하면 돼요. 법정대리인 경우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관계가 중시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에 보궐선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잘하면 조건데 임의대리권은 임의대리고 내 땅 팔아달라 여기 임의대리권이야. 그러면 개별적인 대리권이 없다. 얘가 혼자서 매매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처리도 별 지장 없으니까 꼬봉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는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말해요. 얘가 미성년자다. 친권자가 법정 대리다. 그러면 친권자인 을은 미성년자 자가 행해야 될 모든 재산상 법률행위를 싸그리 대리한다고. 그 혼자서 일치를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다발이나 선임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선임을 했다. 외적으로 이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당연하게. 그래서 복대리인이 이제 일처리를 했는데 얘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가장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고 일처리할 때는 제대로 일처리하도록 얘가 또 감독돼야 돼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과 관련해서도 임의대리인과 법정 사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 없고 외적으로만 복대리인 선임권 주면서 책임은 감경을 시켜줘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그 말. 그 대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죠. 해서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본회에게 책임을 지라 이렇게 돼 있어. 법정 대리인 경우는. 따라서 법정 대리인 경우는 가장 적임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얘가 일처리를 잘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아무 잘못 없죠 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다만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 우리 법학에서 워낙에 무거운 책임이라고. 내 잘못 없는데 책임지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제 이 경우도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이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 근데 이런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을 주면은 얘한테 너무 가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그 일처리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너 이때 책임져라. 너무 과거하잖냐 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을 좀 강경을 지키죠. 임의대리나 마찬가지로 과실 있는 것만 책임진다. 이리 됐다. 그래서 거기에 우측에 보면 먼저 임의대리는 복용권 괄호1 원칙적으로 복용권이 없다. 그러나 본인 성격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다.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 1번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복대리인 선임권에서 간혹 나오는 판례인데 이 판례 요지는 본인의 성낙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성낙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성낙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 판례니까 1번 판례 딱 체크하고 책임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있어서 임의되는 책임을 진다. 거기 마지막 쪽 괄호를 닫고 원칙적으로 과실 있는 거면 책임지니까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그라미 위반처럼 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더 감경이 된다. 뒤에 법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 가로 2번 책임. 이 경우는 그러나 책임은 가중이 된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을 주면 너무 가오가니까 이 경우는 임의대리인처럼 과실 책임만 지는 외에도 있다. 이렇게 따박따박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 복대리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거기에 본인에 대한 관계, 우측 대리인에 대한 관계, 상대방에 대한 관계, 특히 거기 대리인에 대한 관계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오는데 그 세 줄이 그거 좀 따박따박 정리 잘 하시고 요거는 이제 아까 서두의 개념에서 지금 이 복대리권은 요 복대리인 선임이더라도 대리인 대리권 소멸이 안 되니까 이 말은 여기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자 대리권이 소멸이 되면 의존하고 있는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사례 문제 풀 때 아까 이런 말 했어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독자적인 문제로 한 문제로 요즘에 출제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모르면은 문제 푼데 지장초라는 경우인데 그게 바로 복대리 같은 경우야. 이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를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난다고. 이런 식으로 요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그럼 복대리권 우찌됩니까 이렇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 따라서 뭐 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다음 거기 지금 복대리는 복용권. 요거는 지금 이거 하나만 좀 신경을 쏟으면 되는데 복대리는 복용권 문제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습니까? 요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이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냐 말. 이걸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깨우쳐야 돼요. 이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요 말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딱 이렇게 나와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그랬더니 또 이거는 공짜인데 언제나 초가 들어갔다 그래서 또 거기에 자통자 언제나 이게 함정이다. 사람 함정을 없어. 어떤 민법 새끼 패 죽여보고 싶은데 강연하겠더니 문제 푸는 요령 가르친다 하면서 만자가 들어가고
절대로 언제나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리다 이런 짓거리는 하고 자빠졌더란 말이야. 그런 새끼들 때문에 이게 들고 앉는 얘기야. 언제나 임의 대리인 여기는 누가 선임을 하든. 왜 그러나요? 임의 대리인 선임하든 법정대 선임하든 복대리는 대리는 의사에서 선임이 되잖아요. 예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을 규정해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 선임하든 법정대 선임한 대리는 의사에 따라 선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맞아요. 그러면 답 나왔다면 이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임의 대리니까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 대리니까 복대리인 다시 선임할 수 있겠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다. 요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복대리는. 그러면 나머지는 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그다음 거기에 복대리권 소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갈로치 1번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걸 갖고 노셔야 돼요. 그걸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알고는 시험장 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뒤에 보면 이제 무권대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리 공부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리 삼명관계에 따라서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 우리가 대리권 부분부터 살펴봤으니까 있다는 걸 전제해서 요건들에 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것이고 삼명관계에 따라서 이제 더불어서 복대리 점검했던 것이고 이 무권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글자가 들은 무권대리겠죠. 이 무권대리가 실무상으로 워낙에 중시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판례도 엄청 나와요. 또 그 판례가 쉬운 게 아니고 정확한 이해를 해놓지 않게 되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니까 무권대리 부분부터 한번 쉬었다 가죠.